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인 부자 만들기 트레이닝 15일 과정을 맡게 된 김경필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 2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 직장인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부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일단은 우선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잘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말이죠. 바로 모으고 불리는 재테크의 기본, 바로 저축력을 상승시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뻔한 월급을 받다 보니까 정말 돈을 전혀 모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상공 어느 정도까지 높이로는 올라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목돈을 모으는 능력, 바로 저축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저축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부자를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할까? 자, 2022년도에 KB 보고서에 나온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부자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 내용은 46억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약 220만 달러 정도 이상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자면 뭐 한 28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억 5천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인 설문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위 10% 정도의 자산이면 우리가 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위 10% 이상자들의 순자산은 10억 8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억 8천. 훨씬 좀 약간 낮은 수준이긴 하네요. 자, 어찌됐건 이 부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자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자를 목표로 해야 될까요? 자, 직장인이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바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득 없이도 현재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부자의 기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지금의 생활 수준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부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부자는 뭐 수십억, 수백억 자산이 있는 부자. 물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오늘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지금의 생활을 소득 없이도 연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부자의 기준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쥐꼬리만한 월급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뭐죠?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자 하는 분에 비해서 직장인들의 장점은 소득이 매우 일정하게 계획적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유리한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 평생 400번 받으면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월급입니다. 지금 여러분 딱 들으면서 혹시 소름 돋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월급은 평생 400번 받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번 월급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받은 건 지나가고 만약에 100번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제 300번 정도 남은 건데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잘 해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우선 돈을 모으기 위한 저축력을 끌어올리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5가지 정도의 내가 돈을 못 모으도록 만드는 5가지의 버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말이죠. 돈을 모으지 못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여태까지 돈을 못 모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돈을 계속 모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 5가지. 나는 과연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만드는 5가지 버릇. 첫 번째,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통장 왜 만드셨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통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행 갔더니 나 대출 안 씁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냥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 놔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가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자. 자, 그런데 사람은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스스로가 그 만약에 생길지 모르는 일을 만들고 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내보내고 나서 만들어서 나가고 나서 안 쓴 마이너스 통장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있으면 저축할 의지가 생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야, 내가 마이너스가 있는데 무슨 저축이야? 이러면서 저축의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거는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갚는 것도 저축입니다. 여러분, 매달 정해진 금액을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을 해서 조금씩 마이너스를 줄이는 거, 이것도 분명히 저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은 우리가 상당히 좋은 부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빚도 자산이다 뭐 이런 말이 있다던데, 멘토님, 빚도 자산이라는데 이 빚도 좀 자산으로 계산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채도요,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표를 보시면요, 대출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그런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또는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좋은 대출이냐 나쁜 대출이냐를 우리가 구분하려면 한 3가지 정도의 수준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3가지가 뭐냐? 일단 원금이 보전이 되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 효과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고요. 3번째는 금리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따져볼까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어떻습니까? 뭐 원금 보전 됩니까? 어디 뭐 받아서 어디다 딱 넣어놓는 거 아니라 대부분 소비하신 거죠? 원금 보전 안 되죠. 그 다음에 투자 효과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다음에 금리 수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채다. 이런 부채는 빨리 상환하는 것이 상책이죠. 마이너스나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보전이나 투자 효과가 없죠. 뭐 금리는 뭐 고금리도 있고 중금리도 있겠지만, 자, 이런 대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현금 서비스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악성 부채에 가깝죠. 빨리 갚아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죠?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은 보전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나오면 그 전세자금 대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 효과는 전혀 없죠. 그러나 금리는 아주 고금리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 아무래도 담보가 있다 보니까. 자, 사업자 대출,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빌려서 내 사업을 일으켜서 뭔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어떻죠? 큰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카드론보다는 좋은 대출일 수는 있으나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주택담보대출 어떻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원금이 보전이 되죠. 뭐 집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는 한은. 그 다음에 투자 효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오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어때요? 굉장히 이자율이 낮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출부터 갚아야 된다? 나쁜 대출부터 먼저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이걸 갚아 나가지 않다 보면은 돈을 전혀 모으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할인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할인의 유혹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반값 세일이란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반값 세일. 당장 사고 싶으시다고요? 반값 세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반값으로 할인을 한다.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 반값 할인. 이게 진짜 반값 할인 맞나요?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홈쇼핑 같은 걸 보다 보면 뭐 역대급 세일, 그 다음에 뭐 역대급 구성, 마지막 방송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빨리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박 한 통에 2만 원, 수박 반 통에 15,000원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그냥 수박 한 통 사신다고요? 왜냐? 수박 반 통보다는 수박 한 통이 2만 원이 훨씬 좀 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수박 한 통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싼 것을 소비하는 것이 좋은 소비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소비하는 것이 좋은 소비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냥 싸면은 자꾸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싸면 자꾸 사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싼 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 채소 마켓에 중고품 이렇게 내놓잖아요. 대한민국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그만큼 불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할인의 유혹에 너무 빠져 있으면 역시 돈을 모을 수 없게 되는 버릇이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 버릇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근데도 멘토님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를 안 사게 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막 정말 너무너무 사고 싶은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자본주의 마케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마케팅의 기본은 말이죠. 가격을 쪼개서 보여주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얘기 안 해. 여러분들한테 24개월 할부로 얼마, 36개월 할부로 얼마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그 인스톨먼트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인스톨먼트가 뭐죠? 할부죠, 할부. 계속 잘게 쪼개주면은 그냥 소비자들은 그걸 수용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달에 단돈 9만 원짜리 보험입니다. 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년 납이면 얼마를 내게 되느냐면 3,240만 원을 내는 보험이에요. 3,200만 원짜리 보험을 드는 건데 한 달에 9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쉽게 우리가 수용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주의 마케팅에서 나에게 분할해서 보여주더라도 항상 머릿속엔 뭘 해야 된다? 토탈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저 물건이 토탈로 얼마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말이죠. 바로 예산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뭐 꺾어버리네, 잘라버리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신용카드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장인들이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느냐면 벌고, 모으고, 쓰고 이 프로세스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일단 쓰고, 벌고, 갚고의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당연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벌써 다 내 얘기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돈을 전혀 모을 수가 없게 된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바로 카페인 중독입니다. 자, 카페인 중독 그러니까 맞아. 나도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은 커피가 아닙니다. 자, 카페인이 뭐냐?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제가 카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SNS에 너무 좀 과몰입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지출이나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분들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라이프를 다른 사람에게 좀 방송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SNS도 간헐적 단식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과몰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간헐적으로 SNS를 좀 끊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안 보이던 세상도 좀 보이고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SNS도 좀 다이어트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4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5번째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돈을 못 모으도록 그동안 만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뭘까요? 바로 목적 없는 저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목적 없는 저축.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봤는데 직장인들 중에 저축을 전혀 안 하는 분은 극히 적습니다. 어쨌든 저축을 조금은 다 하거든요. 근데 왜 하는가 봤더니 다 쓰기가 좀 불안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다 쓰는 건 좀 양심상 조금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자, 90년대에 결혼했던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보통 20대 때 많이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딱 잡으면 뭐가 일단 가장 중요하냐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주택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이 머릿속에 목표가 뚜렷하게 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결혼 언제 하냐 그러면 글쎄 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다. 한다 그래도 30대 후반이나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목표가 일단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받는 월급 작기는 하지만 그냥 나 혼자 쓰기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목표를 갖지 않게 되면서 저축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3년 차 되고 5년 차 되고 7년 차 되고 내일 모레면 이제 직장생활 10년인데 통장을 보면 통장에는 뭐 특별히 발전이 없고 그냥 그대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돈이 안 모이는 거죠. 여러분 이번 달이 적금 만기시라고요? 자, 그 적금 만기 타서 뭐 하실 겁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 이번 달이 적금 만기야. 와, 그러면 차에 아침에 시동을 딱 걸잖아요. 엔진에서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바꿀 때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가면 가방이 너무 이뻐 보여. 왜? 이번 달이 적금 만기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거 내 얘기인 것 같다, 나도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는 것에 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가지에 여러분들이 돈을 그동안 못 모았던 그 잘못된 버릇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자, 만약에 내가 한 가지 정도,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아마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2개 정도는 내 얘기인데 3개는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그냥 보통의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죠. 내 5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가지는 거의 진짜 내 얘기인데, 또는 4가지는 거의 내 얘기인데, 심한 경우 5가지 다 내 얘기인데 라고 한다면 미흡한 수준, 심각한 수준을 떠나서 굉장히 돈이 안 모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1가지냐 2가지냐 또는 3가지냐 4가지 5가지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장 생활을 5년, 7년, 10년을 했는데 전혀 모은 돈이 없다. 여러분, 주변을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이너스 통장에 있고 나만 못 모은 게 아니라 다 직장 생활 10년 했는데 돈이 별로 없던데, 자,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축을 등한시했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축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 내가 그동안 부지불식간에 잘못하고 있었던 게 뭔가에 대한 5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 5가지에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 정말 심각하구나, 나 정말 미흡하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같이 고쳐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쳐나가는 첫걸음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월 현금 흐름표라는 거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현금 흐름표는요, 여러분들 영상에 우리가 고정으로 이 문서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 문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월 현금 흐름표는 일단 내 소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멘토님, 내가 내 소득 모르겠어요. 제 월급 잘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월급을 잘 몰라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떼고 받는 소득을 우리가 흔히 세후소득이라고 합니다. 월급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는 거 있죠? 자,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이 월급 말고 또 뭘 지급을 하냐면 상여나 보너스, 특별수당 뭐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매달 찍히는 월급날 찍히는 그 월급이 내 월급이야. 그리고 뭐 설 또는 추석 또는 뭐 연간 뭐 반기 분기 나오는 이런 보너스 그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보너스다. 공돈이다. 그러니까 난 나오면은 그거는 내가 좀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급여는 말이죠. 상여 보너스를 포함해서 한 달에 월 평균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올려드린 문서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세후소득은 월급 플러스 뭐죠? 여러분들이 연간 평균 받는 상여금을 12달로 나눈 금액을 더한 금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월 평균 받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월급은 300밖에 안 되고 월급이 400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작다라고 하시는 분도 보너스를 더하고 보면은 내가 월급이 사실은 이거보단 좀 많았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월급입니다. 회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밀린 임금을 주는 게 바로 상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을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문서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작성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를 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를 여러분들 출력을 해놓고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신 다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카드값 있죠? 여러분들 뭐 주로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카드 영수증을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자, 고정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변동 지출은 얼마나 들어가고 계절 지출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에 보여드린 월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고정 지출에는 뭐가 있죠? 뭐 교통비, 통신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월 임대료, 그 다음에 뭐 주식비, 그러니까 중식비죠. 점심시간, 점심값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학원 다니시는 분은 학원비, 뭐 대출 이자, 뭐 용돈. 자,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은 절대 안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정비고요. 변동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식하거나 문화, 레저 또는 운동, 취미, 쇼핑 이런 데 사용한 건데 이거는 사실 매달 똑같은 분도 있지만 사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다 더해 보시는 거예요. 평균을 내보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문서를 여러분들이 꼭 쓰시면서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비와 변동 지출을 더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생활비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이상하다. 내가 평상시에 쓰는 고정비, 그 다음에 외식비, 쇼핑, 문화생활, 레저비, 이 변동 지출 더하면 한 달 생활비 아닌가? 자,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계절적으로 또 쓰는 지출 있지 않습니까? 설과 추석의 명절 비용,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여행 비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달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 생신이나 또는 뭐 연인이나 친구나 또는 뭐 배우자의 생일, 자녀의 생일 이런 이벤트 비용이 또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또 1년에 한 번에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계절은 솔직히 옷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죠. 그냥 평상시 쓰는 계절 쇼핑 비용으로 되는데 겨울에는 뭐 하나만 사도 그냥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의류를 산다든지 자, 이런 비용들이 바로 계절적 지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계절적 지출이 뭐예요? 그 계절적 지출 쓰는 것도 12분의 1 해서 월 생활비에 더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더해보면은 와, 내가 이게 한 달에 난 이 정도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저축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어느 정도나 많이 쓰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소비 금액을 어떻게 우리는 뽑아낼 거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매달 사용하는 정기적인 소비 말고 거기다 뭘 더한다? 계절적 지출의 12분의 1을 더하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를 쓰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 현금 흐름표에 보면 또 뭘 적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의 저축을 적게 돼 있습니다. 저축. 자, 어느 은행에 정기적금 넣는 거 또는 어느 은행에 또 무슨 자유적금 넣는 거,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 넣는 거, 보험료 넣는 거 이런 것들 다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보험료는 저축이 아닙니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축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저축의 수준으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목돈이 얼마가 생길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션의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강의를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정리하면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버릇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5가지가 뭐였죠?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할인의 유혹, 세 번째는 신용카드, 네 번째는 카페인 중독, 다섯 번째는 목적 없는 저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느냐, 만약에 3가지 이상 해당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앞으로도 돈이 모일 가능성은 없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월 현금 흐름표를 제가 올려드린 문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뽑아보시는 것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다. 와, 이거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